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연준이 지금 10월 그 FOMC를 하고 금리를 동결했죠. 뭐 성명서에 나오는 걸 보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이렇게 열어놓은 암시를 했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도대체 할는지 안 할는지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각국 그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FOMC 회의 결과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누구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일 할 말이 많은 분이 제일 마지막에 하고 제일 할 말이 없는 분이 제일 처음에 하고. 좀 빨리 할게요. 제가 먼저. 저는 약간 음모론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이 갑자기 예상 밖의 이제 양적 완화를 추가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중국은 성장률이 좀 안 좋아서긴 하긴 하지만 그걸 금리 인하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서로 이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뭐 20일 양적 완화해서 금리 인상하기 더 어렵다. 왜냐하면 달러가 더 강해지니까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일단 돈을 풀면서 우리가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줄 테니 그러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리겠다. 약간 그런 음모론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정말 할 말이 없었군요. 아니요, 진짜요. 저는 얘기하는 거 음모론이 보니까. 아니라 정말 그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유럽이 한 게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종현. 네, 저는 그냥 음모 말고 액면으로 보자면 그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서 내세웠던 핑계거리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저물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흥국 경제의 우려. 뭐 콕 찍어 얘기 안 했지만 결국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물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중국과 신흥국 경제에 대한 우려 부분들은 9월 이후에 다소간 좀 진정되지 않았나. 물론 이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계속 부진한 상황이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모습은 최근에 신흥국들의 자금 흐름도 자금 이차 조금 멈춰주고 중국도 주가 폭락하고 외환시장 불안하고 이런 그 금융시장의 변동 상당 부분 많이 좀 진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9월에 금리 인상을 안 했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제 조금 진정된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 스테이트먼트 상에서도 이제 그 무게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미국 경제로 돌아와서 미국의 경제 여건과 또 뭐 실업률, 뭐 물가를 보면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정말 진중하게 검토해보겠다. 요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해서 벌써 이게 금리를 올렸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달에도 안 해가지고 되게 좀 실망을 많이 했었고 큐트하게 10월에 10bp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도 안 됐고 저희 하우스뷰는 내년 3월이에요. 근데 지금 3월로 연기된 게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이 연기된 게 대부분 이번에 신규 취업자 수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더 이상 하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U3로 보잖아요. 근데 U6를 보시면은 지금 솔직히 한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도 한 1%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퀄리파이된 그런 워크포스가 없기 때문에 신규 취업자가 덜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테일러 룰로 보더라도 지금 금리는 한 4% 수준이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좋아진 거를 다른 데 좀 나눠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강달러가 되면 그쵸. 아무래도 더 신흥국들이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의 리커버리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 해줘. 그럼 나도 건의 좀 한번 해볼게. 영상 편지 하나 띄우세요. 네. 그럴까요? 옐렌한테. 옐렌이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희망을 갖는 거는 그 버냉키가 솔직히 테이퍼링 할 때 그랬었잖아요. 9월달에 할 것처럼 해놓고서 안 하고 12월달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옐렌도 버냉키 플레이북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9월달에 하려고 했다가 안 하고 12월달에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FOMC에서 12월 달에 뭐 따져보겠다 뭐 이런 거는 처음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12월이라고 사실 명시한 건 아니고 다음번 회의라고 했으니까. 그 12월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게 그냥 계속 다음번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아, 12월에 결정 안 하고 넥스트. 문구가 그냥 그대로 다음번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부터 앞으로 회의에서는 매 회의 때마다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라는 말과 다음번 회의 때는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장난으로 몰아가면. 그래서 근데 어쨌든 문구의 변화를 그냥 줬을 리는 없고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여러 가지 그 말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신뢰성을 생각을 해보면 12월은 웬만해서는 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의 컨센서스는 좀 어떻게 변화했어요? 원래는 이제 3월 달로 다 미뤘다가 이 발표가 나고 나서 12월이 한 48%까지 이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시장의 그 의견은 이제 12월과 3월이 거의 비등해진 상황이 반반.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난 여전히 3월도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그 나 실장 얘기한 거랑 비슷한 생각인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렇죠. 하려면 9월에 했었어야 되거든요. 9월에 했어야 되는데 9월 달에 왜 안 했을까 하는 게 나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요. 중국이 뭐 9월 달에 망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밑단은 없앨 수 있었거든. 그렇죠. 그때 타이밍을 놓치고 난 다음에 그럼 12월이 그럼 9월에 비해서 대단히 좋아질 거냐?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FOMC 이후에 외환시장, 채권시장 뭐 반응이 있었어요? 일단 채권시장부터. 일단 뭐 미국채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이 있었고요. 어쨌든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많이 받는 건 이제 단기 쪽이니까 단기 금리 움직임이 중요한데 미국채 2년 금리가 FOMC 이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그 FF 선물을 보면서 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기대가 그렇게 반영되는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그 2년짜리 금리를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잘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12월 가능성을 거의 닫아 놓다시피 했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 12월에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반응을 지금 채권 시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 보니까 반짝 올랐다가 제자리로 갔대. 우리 주식은 뭐 제가 이렇게 따로 드릴 말씀이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네. 외환시장은 일단은 제일 강하게 반영을 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일단 유로가 1.1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서 달러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네. 달러엔도 121엔 위로 올라섰었고 달러 환율도 장중에 뭐 10원 이상 오르는 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물론 월말이라서 수출업체들 물량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이 됐지만 가장 이제 강하게 반영한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번에 외환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반응을 오늘 했다는 거는. 시장은 FOMC 얘기 이 정도 보고 우리 주요국 통화 정책 한번 봅시다. 먼저 22부터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22가 12월쯤에 가서는 양적 완화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말만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존에 해오던 QE가 효과가 있었어요. 일단 보니까 가계 대출이랑 뭐 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신용 시장을 보게 되면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대출 증가율이 민간 대출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으로 좀 간 부분들이 좀 있고요. 예. 신용 경색을 나타내는 뭐 각종 스프레드들이 많이 좀 이렇게 좁혀졌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네. 무엇보다도 그 유로화가 약세로 어쨌든 간에 그 모멘텀으로 갔었고 그게 또 물가를
다시 마이너스 떨어지긴 했지만 한때 플러스권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영향력이 뭐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요번에 다시 또 추가 QE를 하겠다라고 시사한 것도 그 약발이 다해서 다시 이제 유로화가 강세로 가니까 결국 좀 유로화 약세 쪽에 이 타겟을 둔 그런 어떤 정책 포석이 아니었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유로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잖아요, 유로 쪽이. 네. 근데 그걸 더 낮출 수도 있다고 뭐 얘기했다며요. 그 이제 드라기가 이제 얘기했던 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더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디파짓 레이트이 마이너스 20bp인데 저희들은 여기서 더 크게 내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말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고 QE를 늘리는 그 지금 저희들이 생각은 내년 9월에 이게 원래 끝나게 돼 있는데 네. 그 2017년 3월까지는 늘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더 하게 된다면 3개월 정도 더 연장하는. 그리고 이 금리는 저희들은 여기서 더 건드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로 환율은? 일단은 오늘 할 말 많네. 네. 다행히도 네. 일단 시장이 이미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뭐 예금 금리가 더 못 내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드라기 총재가 작년 9월에 이게 예금 금리 하한이다라고 했는데 이번 회의에서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좀 완화를 시사하면서 유로가 많이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빠지더라도 뭐 12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이 어떤 정책 대응을 내놓더라도 막 추가적으로 막 폭락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고요. 예.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주간 차트인데 네. 여기 보시면 위에 두꺼운 이제 구름대도 있고 뭐 저항선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는 확실히 무거운 것 같긴 한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반영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급락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왕복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그 레인지 안에서 계속 방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예금금리 마이너스 폭을 더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예금금리 그 인하 얘기가 나온 게 그 회의 중에 실제 예금금리 추가 인하를 이제 그것조차도 검토했었다라는 네. 이제 팩트를 전달한 거였고요. 음. 그럼 이제 이게 예금금리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 지금 QE 대상의 국채의 매입 하한 금리가 바로 예금금리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bp까지 그 국채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가격 설정의 일단의 상한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낮추어 준다고 한다면 그거에 같이 상응해서 국채를 매입할 때 그 마이너스 금리 하단까지도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훨씬 더 QE에 대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여지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10bp, 20bp 더 늦추는 것도 ECB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정책 수단의 하나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네. 예, 그러니까 12월에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라면은 확실하진 않지만 그 다음에 정책을 편다라고 한다면 예금금리 인하도 얼마든지 같이 병행할 거다. 그래야 QE랑 훨씬 더 이렇게 효과가 맞물려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중국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이거 완전히 헬리콥터 투어하고 세계들 빨리 이렇게 가네. 놓고 쭉쭉쭉쭉 이렇게. 자,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 오중전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오중전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지준율 다 인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은 아무 때나 기준금리 인하를 하더라고. 우리는 그래도 FOMC든지 아니면 금통이든지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긴 그게 없더라고. 그냥 아무 때나 회의가 훅. 없죠. 예. 오중전회 전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중국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그 사이에 기준금리를 또 인하해야 될 만큼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주에 나온 성장률하고 뭐 여러 지표들이 좀 부진했던 것들이 있고요. 네. 그 주에 나왔던 것들이 6.9가 나왔죠? 예. 네. 아마 이제 저희 그 다음 외신 시간에 뭐 중국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은데 그 성장률 6.9%가 나왔지만 이제 수치에 대한 그런 그 뭐 신뢰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고 그 성장률을 제외한 다른 지표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경기 부양에 추가 조치가 좀 필요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그냥 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뭐 왜 하필이면 이제 오중전회가 그 있기 전에 했었을 거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것 같은데 굳이 그냥 모비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오중전회가 아니라도
전반적으로 3, 4분기가 중국 경제가 상당히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야 될 시기였는데 그게 또 오중전이랑 좀 겹쳤던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좀 그런 쪽 생각이 그러니까 강해요. 너무 음모론적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가장 또 한 가지 이유를 만약에 생각해 보자면 그 레몬비가 디밸류에이션이 되고 나서 중국에서 캐피탈 플라이트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유동성을 어느 정도 자국에서 이제 좀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그 유동성을 프로바이드 하기 위해서 금리를 또 내리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되게서 막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오중전에서 중장기 계획이 나온 다음에 11월에 재정 확대가 나오면 이제 막 시장을 완전 부양시킬 수 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금융시장 자율화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결국은. 여기 이제 SDR에 어떻게 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일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지금 중국이 그 지금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이 자율화돼 있어야죠. 이미 저 정도 경제 규모에 실물이 저 정도로 대외 개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금융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개방 속도가 비슷하게 가야 될 텐데. 간단하게 하면 SDR 들어간대요. 거의 지금 편입될 것 같다는 올해 평가들이 중으로? 예, 많아요. 11월에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그 바스켓에 넣는 거는 내년에 하는데 일단 결정은 11월에 하기로 돼 있고 최근에 IMF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거의 이제 확신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그 미국 그 의회에서는 또 공화당 위주로 이 환율 조작국을 여기다 넣어줄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허들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솔직히 뭐 미국 의회가 이거를 허락을 해주지 않아도 IMF 의회 이사회 판단으로만도 가입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눈치를 안 볼 수는 또 없으니까. 당연히 눈치를 네. 보죠. 근데 안 해주면 엄청 삐질 것 같은데 중국이. 전연고님한테 긴급 질문, 예. 돌발 질문. 시청자들을 대변해서 그 SDR에 편입이 되면 위안화는 그 이후에 절하 쪽 압력이 클까요? 절상 압력이 클까요? 지금 시장 방향은 절하 쪽 압력이 큰 것 같아요. 물론 절하 이제 쪽으로. 그러니까 뭐 SDR이 되면서 보유 통화로서 막 이제 중앙은행들이 사들이거나 뭐 그런 수요들이 중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면 이제 그 SDR 편입을 위해서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거의 고점 대비 5천억 달러 정도 촉소가 되고 매달 뭐 1,000억 달러씩 막 그 지금 촉소가 한 3조 되고 달러 정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예, 3.5조 예,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편입이 결정되고 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좀 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고 좀 이제 약세로 갈 수 있지 않나 시장 따라서. 예. 그러면 시켜주지 맙시다 그냥. 아니, 근데 이번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시진핑 방미 때 네. 시진핑이 공언을 했잖아요. 더 추가적인 절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평가 절하지 않겠다는 거지. 그치. 뭐 시장에서 알아서 가는 거를 뭐. 물론 그거는 예, 그렇겠지만. 예. 그러니까 디밸류가 없다는 거지 디프리시에이션이 없다는 예.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레몬비 자체가 지금 오버 밸류돼 있다라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중국 다른 뭐 달러 지수는 20% 지금 올랐거든요. 근데 위안화는 거의 약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 실효환율로 보면 그치, 맞아요. 거의 한 20% 정도 위안화는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하반기 대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절상이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또 질문해도 돼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보니까 그 정부가 한국하고 위안화 직거래에서 네. 이제 기준환율 아니고 시장환율 쓴다고 네. 하던데 그러면 이제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원화도 쫓아서 약세로 갈 압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뭐 그 직거래 시장이 생기고 뭐 기준환율, 시장환율을 바꾸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한 당분간은 위안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월에도 보셨지만 이제 중국 시장 따라서 아시아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도 같이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 또 뭐 그리고 워낙 또 뭐 말 안 해도 알지만 우리 수출 4분의 1은 중국에 하고 있고 의존도 높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사실 이제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할 때 지금 엔도 신경을 쓰지만 위안화도 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방향성을 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국제화하겠다는 위안화 국제화 노력이 이제 슬슬 성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경기 둔화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신장 타이를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제 7%가 꼭 아니어도 좋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 그럼 추가 금리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추가 금리를 올해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내년에 레이컷이 2번 더 있고 트리플 R 컷은 4번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 GDP 포캐스트 자체가 6% 미만입니다. 5.8%입니다. 내년에. 내년. 그래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이 더 해야 되나? 지금 금리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까지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가 같은데. 그렇게 되겠죠. 네. 5.8. 네. 그러면 이거 5.8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5.8이라는 게 아니라 작년 언제쯤에 그 성장률이 맞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저희는 뭐 연내 추가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인데요. 네. 뭐 사실 뭐 연내냐 내년이냐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금리 수준 보면은 예금 금리 1.5에 대출 금리 4.35 정도 그러면 뭐 아직은 인하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중국 경제의 그냥 지표상에서 모멘텀을 보면 뭐 추가 부양은 좀 필요하고 그래서 뭐 여력이 있을 때 인하를 하는 건 차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길게 보면 사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 많고 성장률 둔화되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연말까지의 모멘텀은 반짝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추가로 금리 인하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방송 진행하는 중간에 속보로 보면은 중국이 이자녀 정책을 전격적으로 이제 도입하는 형태가 됐고 5중전이 끝나고 뭔가 향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뭔가 좀 브라이트한 뭔가 내놓고 그다음에 연말에 또 정책을 내놓으면 단기적으로 연말 연초에 중국에 대한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희망 섞인 기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오중전에서는 경제 관련된 거 별로 논의를 안 하잖아요. 경제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요번 18기 오중전회가 향후 5년간의 재정, 경제, 정치 모든 것들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이니까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큰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큰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제시한다면 또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혹할 수 있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추가 금리 인하는 뭐 할 수도 있고 하여튼 네. 내년 쪽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중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지금 추가 정책이 있어야 된다 만다 계속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양적 완화도 추가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미국이 더 이상 양적 완화는 용인을 안 하는 것처럼 발언들을 좀 해왔었고. 그렇죠. 어쨌든 소매 판매가 지금 다시 부진해졌죠. 뭐 한 6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던데 옛날에 이제 물가 상승률 2%대로 끌어올리겠다 그러고 나섰는데 그것도 또 좀 뭐 잘 아닌 것 같고 그러니 추가 부양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시장에서는 압박을 굉장히 가하고 있고 BOJ도 이제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을 시사를 하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일본 뭐 정치권이나 BOJ나 약간 추가 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좀 거의 안 주고 있어요. 일단 구로다는 계속 뭐 물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일본 재정상도 그 양적 완화보다는 재정을 푸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베 경제 자문관도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해서 돈을 통화 완화를 더 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고 뭐 ECB도 하고 중국도 했으니 너네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시그널을 강하게 주고 있진 않아요. 저희 일본 이코노미스트도 그 상황을 그렇게 나쁘다고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해요. 되게 자기네들은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내년쯤에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CPI가 솔직히 일본만 낮은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낮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너지 프라이스나 이게 커머디티 프라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단지 인플레이션이 낮다라는 거 가지고 QE를 더 해야 된다,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겠어요. 맞는 건지 오히려 policy mistake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본 쪽보다는 이제 미국의 입장이 다시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은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엔화가 뭐 75엔 갔던 게 뭐 120엔 갔던 그 이면에는 미국의 암묵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놓고 용인했죠. 예? 내놓고 그렇죠. 용인했죠. 예, 암묵적인 말고 명시적인 용인. 그래서 뭐 TPP도 뭐 그 하나의 일환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에서 명확하게 주는 시그널은 그만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직접적인 시그널이 바로 등급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3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에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본이 등급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엔화 약세에 대한 어떤 그 용인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일본이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이제는 아니게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국채시장 소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샀던 것들이 이제 짧은 건 만기가 돌아오는데 자산 규모를 더 늘리려면 얘도 그 상환하고 또 사야 돼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추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본 우정이 이제 11월 4일에 상장을 하는데 그동안 채권을 많이 팔아줬거든요. 그래서 BOJ가 살 수 있는 그 채권들을 공급을 했는데 이제 상당 부분 많이 소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팔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채권이 있겠느냐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가 얼마였었어요 오늘? 엔화 오늘 120엔 찍었다가요. 조금 네. 다시 뭐 120.8 뭐 이렇게 좀 그죠? 내려왔어요.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강연이 있어서 간 건데 거기에서 아주 확실하게 자신 있게 연화는 110에서 12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달러 대비. 110에서 뭐, 120이요? 무슨 근거로 120 그렇게. 이상은 미국 정부나 이런 데서 용인을 안 할 것 같고 다음에 아시아 외환 위기나 이런 게 터지면 그러면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갈 텐데 그러면 한 110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로는 대충 막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했거든. 맞아요, 틀려요. 나 이거 지금 틀리면 걱정돼. 거의 다시 안 부를 거야. 오늘 강연 들으신 분이 이 방송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안 부를 거야.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기해 보세요. 자, 저는 아주 일단 궁금해. 중심점을 일단은 120으로 보고 있어요. 120. 여기 그 주간 차트인데 또 달러에 유로 달러는 위가 무거우면 달러에는 밑도 좀 단단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 보험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110엔 가면 해외 투자 집행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밑에 살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금리를 올리면 금리 차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위에서는 뭐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의미 있는 양적 완화는 못할 것 같고 미국도 더 이상 용인은 못 해주겠다고 하니 달러 엔도 뭐 올해 고점 거의 본 것 같고 126엔 정도 고점이거든요. 같죠? 예. 달러 엔도 왕복 달리기 120엔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거의 맞은 거죠? 거의. 중심이 뭘 약간 또 다른. 그냥 그 한부부장님 섭외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영권님 뭐 강연 섭외하시고 바쁘시면 아니 이제 저 환율만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서. 이제 우리도 좀 봐야죠. 우리 국내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저희 하우스뷰는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50bp를 더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1.0까지. 예, 근데 제가 같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저와 우리 이코노미스트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저는 안 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50bp를 더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를 수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거를 수출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50bp를 더 깎아서 환율을 절하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수출을 보면 그 볼륨으로 보면 늘어났어요. 이게 다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온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품에서 오일 가격에 페트롤리움 가격에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안 좋게 보이는 거고 또 이 넷 엑스포트가 GDP에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이 요번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그것도 잘 뜯어보면요. 수입 물가랑 수출 물가랑 수입 물가에 적용하는 디플레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무역 흑자는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도메스틱 크레딧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이 여기서 버블 상태로 갈 수도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금리 인하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 하우스뷰는 50bp를 더 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실장님, 네. 나 실장님이시죠. 실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저쪽 하우스 뷰가 아니고. 그렇죠. 저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그거는 성향이.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연내는 할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보고 좀 카드를 아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 가면은 또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내년은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시점 같고 적어도 이 경기의 흐름과 모멘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3분기부터 기저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내년도 1분기까지는 경기의 어떤 픽업되는 사이클이라서 여기서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번을 위해서 조금 아껴둬야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쨌든 간에 이제 또 12월에 검토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상황에서 굳이 거꾸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외국계 위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콜이 많은데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하우스 뷰는? 저희 하우스뷰는 박종현 동결이죠. 의원의 얘기가 하우스 뷰인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금리가 이제 경제 상황만 가지고 저희 결정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금리 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올해 중엔 조금 어렵다. 뭐 해야 될 여건은 해야 될 여건이다예요. 그러니까 사실 올해라고 해봤자 11월하고 12월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경기 상황이 어떠냐는 거지. 상황은 인하에 대한 필요성은 존재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역시 이제 환율이 문제가 되면 원화의 절상 압력이 커지면 어쩔 수 없이 또 방어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카드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그 카드를 쓸 때가 아닌 것 같다. 조금은 더 기다리고 그 카드를 아껴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차원이지. 경기가 뭐 매우 좋아서 인하 없이도 잘 간다. 뭐 사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 환율에 주는 영향이 얼만큼 큰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누군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리가 만약에 진짜 50bp 인하된다면 그게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뭐 실제로 외국인 자금이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인다기보다는 심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 것 같아요. 여괴가 뭐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지금 외환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뭐 금리 인하하고 돈 풀고 그러는 것 같으면 원화 약세로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뭐 자금하고 연결되는 것 같진 않고 근데 사실 뭐 그 이전에는 그닥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상관성도 낮고. 근데 최근에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 미치는 것 같긴 해요. 그 제가 옛날에 그거 비유해서 이제 뭐 장마철에 물 퍼내기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남의 집에서 다 이렇게 물 퍼내고 있는데 나만 놀고 있으면 그 퍼낸 물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도 같이 퍼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원화의 절하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기보다는 다른 나라들이 통화 완화를 세게 하면서 우리가 발생한 통화 절상 압력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약화시킬 수 있는 중화제 이런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거라도 안 하면 네. 피해가 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바로 원화 환율이요. 요새 환율은 전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그러니까 경제 예. 전망이 아니라 경제 중계 방송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냥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단 뭐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20원, 1,200원, 1,120원, 1,200원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뭐 거의 바닥은 좀 본 거 아닌가. 1,120원 얼마 전에 갔었는데 미국 금리 인상 얘기 다시 나왔으니까. 잠깐 내가 들은 게 맞나 확인 좀 해보려고요. 예. 1,120원에서 1,200원을 본다고요? 예, 예. 무슨 환율이 그렇게 진폭이 커? 지금 그렇게 한 달 사이 움직여요. 그렇게 움직였어요. 네, 알아요. 예. 하루에 10원씩 뭐 기본으로 움직이는 네. 상황이죠. 참네. 예. 이제 변동성 있는 외환 시장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하려 하기보다는 예. 그때그때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하단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기대도 있고 보시면 N1 유로원이 또 많이 조금 최근에 빠졌어요. 당국이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또 방어를 할 거고 그런 부분들이 하단을 지지해주고 네, 여전히 뭐 원화 펀더멘털이 괜찮다 그런 인식은 상당히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 금리 올리더라도 일단은 뭐 유럽이 돈 풀고 하면서 막 급격한 외국인 자금 이탈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시장을 좀 충격을 완화시켜 주면서 그래서 일단 환율 상승 일단 올해 좀 1,200원 위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는 얘기나요? 그죠? 아니 개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쪽에서 예. 금리 인하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다 양적 완화를 퍼부어대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때 걱정하는 부분이 자금 이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예. 그렇게 큰 자금 이탈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네. 예. 네, 자 어쨌든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설이 MC가 진행하는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